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이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 이제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페드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 연준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은 그 미국의 통합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제도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요 연방준비제도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주체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네, 아마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FOMC, 요거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 오픈마켓, 시장을 공개 시장을 조작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드 연준에서 이제 5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미국의 이제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제 도모하려고 이제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안정화 추진.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외에 관여해서 이제 이 미국 사회의 건강한 경제를 지원하도록, 이 시스템 지원하도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활동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달러화 거래를 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지역 사회 발전 촉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까 보신 요 3가지 핵심 주체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또 핵심 주체 중에 하나가 연방은행들이 있는데 미국 전역에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급 준비율을 결정합니다. 예전에 또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이제 적립해야 되는 비율인데 이게 고객이 이제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그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상원에서 이제 그거를 확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의 그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공공 영역하고 그러니까 영역이 같이 한다는 건데 뭐냐면 이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회가 미국 정부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는 독립성이 있다. 이제 이거를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7명의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4년 임기 의장을 임명을 하는데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이 아저씨 이름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 그러니까 7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여기 지도 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12개의 은행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차이들이 지역마다 워낙 넓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고려해서 12개의 연방으로 나누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감독 하에서 운영이 되고요. 하는 일들은 이제 은행권 발행하고 뭐 공개시장 조작 등의 역할들을 하는데 뭐 은행들의 은행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행들 중에서 12개 중에서 가장 큰 영향권을 행사하는 곳은 뉴욕에 있는 연방은행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파와트님이 네. 저기가 새들 키우는 데냐고. 어디요? 비둘기랑 매랑 새들 키우는 데냐고 물어보셨어요. 비둘기 매파. 새를 좀 키우는 애들인가요? 이 안에도 이제 둘 다 있겠죠. 비둘기파, 매파. 비둘기 매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비둘기파가 이제 온건파하고 매가 네 강성인데 비둘기파가 시장 친화 정책을 많이 피고 그다음에 그 매파는 대표님 그러니까 비둘기파는 좀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 부양을 하는 게 좋다. 네네.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고 매파는 그 강경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매파들은 보통 물가 상승률을 못 참아요. 빨리빨리 금리를 올려서 이걸 네네. 잡아야 된다. 좀 강경하게 우리가 올려야 된다 금리를 이런 거라서 막 이렇게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올리자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를 키우지는 않는 것 같고. 파와트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놈의 빵님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팝으로 이제 고장난 건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은행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 내 기업과 지역 사회 요구에 대한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이제 그 지역마다의 또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경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FOMC에 요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통화 정책 결정하고 이제 뭐 다른 이사회 결정들에 요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네. 이곳은 이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고요. 연준이 개최하는 통화정책 회의 또는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이제 합의하는 산하위원회입니다. 12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7명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명은 그 아까 제일 힘이 센 그 은행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4자리는 나머지 11개의 그 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원장은 아까 그 준비이사회 의장이 겸임을 하고 부의장은 역시 힘이 센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 그다음 통화 공급량, 금리 같은 걸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회의는 1년에 8번 개최가 된다고 하고요. 달수는 약간 45일에 한 번씩 이제 하는 거라서 달수는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FOMC 회의를 이제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날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간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요거를 이제 3주 후에 그때 이제 이 회의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이제 의사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요 회의가 있기 2주 전에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된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은행장들이 이제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미국의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걸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면 그거를 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미팅 캘린더가 있어가지고 한번 작년 거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뭐 1월, 3월, 4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별표가 있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뭐 3월, 6월 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뛰어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경제에 관한 대한 전망 재료들이라고 해서 여기 그 프로젝션 머티리얼스가 있어요. 요 안에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거를 많이 찾아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점도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그 위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 전망을 가지고 이제 미래 금리를 언제 올릴까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은행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정도 올릴 것 같아라고 이렇게 힌트를 이제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에는 0%에 다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2022년에는 네 이렇게 1%까지 뭐 이렇게 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2023년, 24년 이렇게 계속 좀 올릴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때 회의할 때 당시에 이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변동이 다 가능하고 이제 뭐 이전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고 그냥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르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표 이게 그 위원 한 명당 한 표씩 찍는 네네네 거죠? 맞아요. 신기하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스티커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냥 자기들 생각. 마음에 드는 사람 스티커 붙이고 나가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금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왜 찾아봐야 되냐 이거를 왜 봐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 금리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출 경제 부분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구조 때문에 네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DP가 이제 한 나라의 성장 측정하는 방법인데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한대요. 소비랑 투자랑 수출. 저희 나라는 뭐로부터 성장이 시작할까요? 수출? 우리나라 GDP 구성 중에서요? 네네네. 성장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 많이 차지하는 이제 시작점? 우리나라 GDP의 시작이요? 네. 투자? 네네. 그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수출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투자로부터 사실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설 설비나 이런 투자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이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수로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소비. 네 맞아요. 그 70% 이 성장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나라의 이 수출의 대부분을 이 미국의 소비가 받아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늘어야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야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고용이 좋아야 되고 이자는 또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가는 안정돼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 미국의 금리랑 뭐 고용 지표, 물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에 굉장한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금융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미국이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이제 해외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냥 이론적인 거고 사실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금리 변동이 그 당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되게 이제 주변 여러 국가에 연쇄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를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